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사실 연말이라고 그러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올해 수고했다. 서로가 덕담도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순간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참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나 이제 경제 쪽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1,400원대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는 뭐 이미 뉴 노멀이 된 것 같고 과연 이제 내년은 어떨까라는 이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사실 뭐 우리 내부의 이제 문제에서 출발을 한 거지만 대외적 뭐 환경도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그 좀 덜한데 항상 연말 되면은 이제 내년 계획 세기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외적인 뭐 여러 여건 변화,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이런 거 챙겨보는데 별로 긍정적 요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되게 불안해지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이제 붕괴한 상태고 뭐 독일도 이제 붕괴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자유무역, WTO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이제 맛이 가는 것 같고 트럼프로 대표되는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야 대한민국은 과연 수출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이제 걱정도 사실 많이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안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면 뭐 인구 감소는 뭐 이제 지겨운 이야기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생산 비용 증가. 실제로 보면 뭐 한 2년 사이에 대기업 기준으로 전기 요금만 해도 한 70% 정도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과연 비즈니스를 앞으로 할 수 있냐?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는 이제 줄고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다 해외로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일본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30년 전에 겪었던 뭐 국내 산업 공동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사실 커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울한 2024년 12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일이라는 게 나만 혼자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같이 안 되면 이렇게 보다가 야 너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러면 왠지 좀 기분이 좀 괜찮아지고 좀 힘 좀 내봐야지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대부분 다 힘들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제조업 국가 대표적인 국가로 꼽으면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독일 이렇게 꼽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싶은 나라가 이제 독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폭스바겐 국내 3곳 정도 이제 폐쇄하고 몇만 명 정도 정리해고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지 마라라고 해서 지금 파업, 경고 파업이죠. 일단은 계속 협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녹록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투자를 이제 해서 여러 가지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독일은 투자를 안 합니다. 즉 과거에 이제 부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누군가는 써야 되잖아요. 특히 국가가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잘 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들 알 텐데 독일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공공투자,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G7 국가에 비해서 독일은 아주 똑같은 비율로 지금 낮아요. 한 1%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은 어려워. 그다음에 국가는 돈을 안 써. 그럼 당연히 경기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는 쭉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이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적으로 민간 자본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업의 해외 투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다음에 외국에서 독일로 투자하는 액수도 같이 증가하면 상관이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급하게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대외 투자와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독일 투자를 비교해 보면 201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자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폭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도 독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야, 이러면 과연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뭐 태양광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거 보면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잘 나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만큼 중국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침체됐던 생산은 반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비가 못 따라가는 거죠. 즉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코로나 이후에 과거 추세를 연장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살 사람이 없어. 안 사. 그러니까 일단은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밖으로 밀어내니까 다른 나라들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라는 당연한 도구들이 이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있으면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을 보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듭니다. 90년대 중반이면 일본 같으면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를 했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어릴 때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누구도 일본이 장기 불황에 늪에 빠져가지고 호우적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당시에 첨단 뭐 제조업,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소비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쟁력이라는 건 무서웠죠.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거, 싼 거, 싸진 않았죠.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일제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지금 일본에 가던 길을 중국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뛰었죠. 즉 국채 금리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가 4%대 이렇게 되는데 중국 국채가 지금 1%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점점 이제 깊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그동안 돈을 벌어왔던 한국, 독일, 그다음에 중국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잘 나가는 나라를 보면 또 배가 아프죠. 사실 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다들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미국만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1, 2주 사이에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곳에서 보면 진짜 미국의 버블 뭐 mother of all bubbles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터질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IT 붐 시절에 어떤 주식이 고평가되던 그러한 수준보다도 지금 주식이 더 고평가돼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내년에 미국 기업들이 과연 그러한 고평가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괴리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붕괴가 될지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2024년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3억 넘는 인구,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한 4년에 $10,000씩 지금 국민소득이 올라가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정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나라다. 어마무시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다 빚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그걸 뭐 돈을 찍는다는 표현도 없지만 어떻든 빚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과열 경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위험하거나 아니면 벌써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정말 피크 코리아인가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피크 코리아라는 이야기는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 언제 좋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60년대 이제 수출로 이제 먹고 살아야 돼라고 그래가지고 경공업, 뭐 가발, 뭐 합판, 이제 봉제 이런 것들 막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인건비 따먹게 하는 식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갑자기 우리가 파편을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을 벌이다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수출 제약, 특히 그 섬유, 의류 이런 데 대해서 쿼터제를 실시하는데 우리까지 덩달아 맞아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았어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힘들 텐데 당시에 1970년대 이제 극빈국에서 막 벗어나는 나라에서 그런 식의 제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DNA는 그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이제 뛰쳐나갔죠.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도 공장 해봐라고 그러면 어려울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그러면 우리는 쿼터가 없는 아니면 쿼터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갈 거야. 그래서 중미 카리브해 뭐 방글라데시, 서남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섬유라는 주력 산업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1970년대 우리 또 뭐 중화학공업 투자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80년대 특히 81년, 82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이제 불황의 시기를 이제 거쳤습니다.
뭐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거칠긴 했습니다만 구조조정도 했고요. 또 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외 차입, 대규모 차입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이제 돌파를 했었죠. 우리는 어떻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백척간두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를 했고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붕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 뭐 잘 아시는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구조조정 그리고 체질 개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바꾸면서 위기를 기회로 지금 활용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출에 의존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안정적이고 어제 했던 거를 오늘 그대로 하면은 내일도 잘 될 것 같은 이런 안정감이라는 것은 참 사치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언제나 변화하는 데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은 저는 조선산업을 생각을 좀 여러 가지 듭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타고 엄청난 이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뭐 울산, 통영,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서해안 해안 지역을 한 일주일 이상 쭉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다 조선소가 생기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과잉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후에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돌파구로 이제 마련했던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지금 이제 성장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순간에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막 아래로 꽂히는 순간에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스타일을 보면 시클리컬이죠. 순환성을 되게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 12월, 2025년 뭐 1, 4분기 여기가 바닥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용어로 하면 절망금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절한 체질 개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것은 억지로 붙들고 늘어지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후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정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아픈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아픈 과정을 최대한 덜 아프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2024년 12월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상당히 어려운 충격적인 시기를 또 한번 맞이했었어요. 군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군산은 서해안 지역의 울산과 같은 서해안의 제조업 중심지를 꿈꿨습니다. GM이라고 하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만든 또 다른 조선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우리가 꿈꿔오던 서해안의 제조업 중심지가 이제 군산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야속하게도 한순간에 GM 공장은 문을 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이제 문을 닫는 이제 그러한 아픔을 이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산이라는 지역은 사실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됐고 당시에 이제 조선업이 이제 잘 되던 많은 지역들, 우리의 조선업을 이끌고 가던 해안의 많은 지역들, 지금 보시는 뭐 목포, 영암, 해남, 그 다음에 통영, 고성, 거제, 뭐 창원, 울산 모든 지역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통영 같은 경우는 정말 조선소가 야드가 텅 비고 결국 이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충격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도와주고 전업 그다음에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쪽으로 가다가 2019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 그다음에 재편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산업 재편과 관련돼 있는 제도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법 이름 들어보시면 그 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이제 2016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여러 차례 이제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500여 개 기업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데 여러 가지 편의를 이제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 이런 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그것도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덜 아프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갖춰오는 것도 나름대로 잘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선업 위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한시법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몇 년 있다가 끝나는 이제 일몰 조항이 있는 법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제조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경쟁, 그다음에 해외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맞춰서 끊임없는 조정 그리고 빠른 산업 재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올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이제 상시법, 즉 이제는 일몰 조항이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법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같으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먼저 대응하는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10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사후적 대응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기업 활력법으로 지금 재편이 됐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몸집을 줄이거나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여러 가지 회사의 몸집을 바꾸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제조업 업체들,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몇 가지 숙제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의 노하우, 경험, 손끝에서의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핵심이었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사람이 갖고 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AI로 이제 전환시키고 로봇과 결합시켜서 더 빠르게 더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제조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AI와 로봇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조합을 하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술 인력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그냥 현상 유지 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과감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대한민국 산업의 특징, 제조업의 특징이다 그러면 중후장대형, 에너지 다소비 뭐 보통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저렴하고 풍부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토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되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전환도 지금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공급망 안정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숙제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기업 혼자, 개별 기업이 혼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몸집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과 몸집을 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빠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상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가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업들을 나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 과거에 편법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들이 까다로워진 측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와 제도들을 다 이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특례 조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적응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저는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뭐 어떻든 수도권은 그래도 잘 버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구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또 서비스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또 뭐 도약 그다음에 진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이제 수도권이죠. 근데 수도권만 가지고 한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제조업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빨리빨리 잘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뭔가를 지원해 준다라는 것들은 말은 좋지만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별 기업에 사실은 그동안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A라는 기업이 우리 이게 힘들어요.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그러면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500여 개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보면 한 기업에 뭐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별 기업을 지원해 준 데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지역 산업 생태계의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을 빨리 도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한 500여 개 기업 중에서 쭉 놓고 보면 수도권 기업이 한 40%, 그다음에 나머지 한 60%가 지방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 특히 제조업과 연관돼 있는 이러한 지역 거점들을 빠르게 바꿔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들을 지원해 주려면 누군가 무엇인가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알아서 해. 말은 좋지만 그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또 세상 뭐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이제 상시법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문제가 있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먼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법에는 뭐가 생겼냐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권역별 사업 재편 현장 지원 센터라는 것을 둘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러한 산업의 재편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지원 센터를 각 지역 여건에 맞춰서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제조업 중심지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저는 동남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포항에서부터 지금 저쪽 여수까지 이어지는 뭐 어떻게 보면 넓게 잡으면 이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의 성공적인 산업 재편이 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지역에 맞춰서 현장 지원 센터가 처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상시법으로 바뀌면서 부산에 가면은 문현동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제 금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집중돼 있는 그런 혁신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산은행 본점 2층에 동남권 현장 지원 센터가 이제 1호로 개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장 지원 센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여러 전문가, 그다음에 뭐 기업 관련 단체, 지원 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전환을 이제 도와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문도 해주고 그다음에 컨설팅 그리고 관련 절차를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관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뭐 수요 기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 상담, 그다음에 사업 재편 지원 협의회 구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니즈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이제 어떠한 뭐 전문가 몇 사람이 모였다기보다는 이러한 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걸 도와주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돈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들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기업들의 재편을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협의체를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가능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현장 지원 센터에 손을 내밀어 보시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방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한테 제일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뭐냐라고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비관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상황을 안 좋게 보고 비관하고 비판하는 건 되게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관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앞서 봤다고 미래를 잘 내다봤다고 좋은 점이 있나요? 없죠. 중요한 건 뭐죠? 문제를 고치고 앞으로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투쟁을 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산업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서부터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 등등에 아우르는 많은 영역들에 이렇게 잘 밸런스를 갖춘 포트폴리오를 갖춘 나라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제조업 마인드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여기에 걸맞는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당연한 것이 해외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조업은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TSMC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대만에서 오신 분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조업은 어렵습니다. 제조업은 어렵고 쉽지 않아요. 이것을 달라붙어서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 국가들은 숙명인 거죠. 즉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고 그 극복을 하고 그 노하우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 경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죠. 가만히 있어서 변화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무 일 없는데 내일부터 내가 다르게 변할 거야 안 되잖아요. 당장 2025년 그래 새해가 되니까 내가 좀 변해봐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 것처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긍정의 에너지,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잘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지역별로 여기에 맞는 그 각각의 대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만능 열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A라는 지역에 잘 맞는 솔루션이 B라는 지역에 잘 적용되냐? 절대 아니더라고요. 각 지역에 맞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정 안 되는 건 남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 주체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업 재편을 위한 현장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 지금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똑같이 어렵다라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빠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2023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적응해왔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그러한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또 적용을 해왔던 노하우가 있는 거죠. 나랑 거리가 멀어. 나는 뭐 도움받을 게 없어. 이런 부정적 마인드 내려놓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면 도와주고 재편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제도 그리고 있는 기구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는 그러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사항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